그래, 다 가져가라.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 있는 곳으로 나도 갈 테니까 다 끝내자고. 저 아줌마 죽으려고요? 갑자기 꼬마 한 명이 들어왔어요. 뭐, 너 뭐야? 여길 왜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아이는 당돌하게 밥을 달라고 했어요. 죽으실 거면 저 국밥 한 그릇만 주고 죽으세요. 저 너무 배고파서 그냥 길바닥에서 죽기 싫단 말이에요. 영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마지막 호의는 베풀기 위해 대답했어요. 참나. 인생 참 지랄 많네. 죽으려는데 밥 달라는 놈이 나타나. 너도 참 명줄 길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국물 한 방울에도 양심을 걸고 살았건만 돌아온 건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가구들과 깨진 유리창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친구놈에게 써준 보증이 내 목줄을 쨘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놈은 이미 야반도주한 지 오래였고 세상의 모든 독촉장은 오롯이 남겨진 내 몫이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낡은 국밥집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저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가도 이내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준비한 약병을 손에 쥐었을 때 그 기괴한 꼬마 녀석이 들어온 겁니다. 다 떨어진 신발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한 녀석은 죽음을 목전에 둔 나를 보며 무표정하게 밥을 달라 말했습니다. 어차피 죽기로 결심한 마당에 그까짓 국밥 한 그릇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손길은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평소 손님들에게 주던 양의 2배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자마자 숟가락도 들지 않고 코를 박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며 녀석은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꼭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그 한마디를 뱉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녀석은 한 방울의 국물도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비워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알 수 없는 번호 하나와 10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줌마, 딱 10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아줌마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벌 받을 거예요. 헛소리라 생각했습니다. 고작 9살 먹은 꼬마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내가 평생 봐온 그 어떤 어른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게를 때려 부술 것 같던 사채업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니, 발길을 끄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준이라는 그 아이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찾아와 국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매일 녀석을 위해 가장 좋은 고기를 골라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했는지,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기꾼 놈이 어디로 도망쳤는지에 대한 우라통을 준이에게 밥을 먹이며 사겼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시장 상인회 회장이라는 작자가 낯짝 두껍게 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내 가게를 탐내며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나를 쫓아내려 앞장섰던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자 씨, 아니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고소라니요? 나는 고소장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이는 내 옆에서 조용히 국밥을 씹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국물을 슥 닦으며 준이가 처음으로 내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괴롭힌 사람 중에 저 아저씨도 있죠?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이의 눈에 서늘한 안개가 서렸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절반 남았네요. 준이의 그 말 한마디에 가게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남은 시간은 이제 단 5일. 나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의 추악한 실체가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디선가 거물급 변호사들이 나타나 시장 내부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배우가 고작 9살 꼬마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나는 주방 구석에 숨겨두었던 약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인생을 망친 놈들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꼴은 보고 죽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올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들고 올 서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나는 준이를 위해 다시 가스불을 올렸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내 목소리엔 전에는 없던 서슬 퍼런 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국밥집 주방은 제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남겨진 건 그리움이 아니라 끝도 없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그 원망의 대상은 도망간 사기꾼 친구이기도 했고 죽어버린 남편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무기력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도 이제 끝났네. 조만간 길바닥에 나앉겠어. 그 시선들이 제 등에 화살처럼 꽂힐 때마다 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 준이가 나타나면서부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저 또한 아이에게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껏 끓여낸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제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들이 사실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하는 황당한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신 독촉 전화를 해댔고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며 당장 나가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준이가 말한 10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엔 근거 없는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그저 죽고 싶어 하던 늙은 여자가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무릎을 꿇고 고소를 취하해달라 빌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대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놈들의 비겁한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들, 그리고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제 가게를 빼앗으려 했던 음모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 중심에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게 국밥을 비워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아이가 뒤에서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일어설 명분을 찾았다는 것이고
저를 짓밟았던 인간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기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건너편 정육점 주인도 저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기 등급을 속여 제게 납품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도 겁에 질린 눈으로 제 눈치를 보며 그동안 떼먹은 돈이라며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 죄가 씻어질 것 같아? 법대로 해. 제 단호한 말투에 그 인간은 사색이 되어 물러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제 안의 응어리는 조금씩 풀려가는 동시에 더 큰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8일, 9일.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준이는 이제 제법 살이 올라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니 정말 귀한 집 도련님 같은 태가 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제 가게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국밥집 사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나 봐.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빚쟁이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고작 이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 그것만이 제가 원하는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장 거리는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생애 가장 진하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사이다 같은 통쾌한 복수가 시작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제 곁에 있었고 제 손에는 수십 년간 다져온 국밥집 사장의 자부심이 쥐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밖을 보니 검은색 세단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박살냈던 그 사기꾼 친구놈은 지금 어디서 떨고 있을까요?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 초라한 국밥집에서 벌어진 일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참교육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건 한눈에 봐도 기골이 장대한 사내들이었습니다.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열을 맞춰 내 낡은 국밥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겁에 질려가게 셔터를 내리거나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결국 터질 게 터졌나 보네. 영자 씨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오고. 사람들은 내가 드디어 끝장나는 줄 알았겠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가게 안쪽 평상에 앉아있던 준이가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거든요. 아줌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약속한 10일이잖아요. 그 말에 심장 박동이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머리가 희끗하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매서운 노신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내 낡은 가게 내부를 둘러보더니 이내 구석에 앉은 준이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노신사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이야.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이끄는 한 회장이었고 준이는 사고로 부모를 잃고 실종되었던 그의 하나뿐인 손주였습니다. 시장 바닥을 떠돌던 거렁뱅이 꼬마가 실은 금지옥엽 대재벌의 후계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상봉도 잠시 회장의 눈빛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준이를 보살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장님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인간들부터 청소해야겠군요. 회장의 손짓 하나에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편의 사기꾼 친구, 그리고 그놈과 결탁해 내 가게를 헐값에 가로채려 했던 시장 상인회장과 사채업자들의 더러운 뒷거래 장부가 가득했습니다. 놈들은 단순히 빚독촉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장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내 국밥집 자리를 뺏기 위해 조직적으로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놈들의 치밀한 각본에 내 인생은 갈갈이 찢겼던 것이죠. 하지만 놈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베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재벌 회장의 손주를 살렸고 그 대가로 그들의 악행이 낱낱이 파헤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 가게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낯익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 두목과 시장 상인회장이 형사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바닥에 넙치처럼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놈들의 비굴한 모습에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내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억울하게 뺏겼던 건물과 땅, 오늘부로 모두 사장님 명의로 원상복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놈들이 그동안 사장님께 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뼈가 시리도록 보상받게 해드리지요. 놈들은 절규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준이는 내 치맛자락을 잡고 그들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 울린 아저씨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감옥 가서 맛없는 밥만 먹으세요. 아이의 순수한 독설이 내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놈들이 연행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려 했던 인간들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동안 나는 이 국밥집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내민 제안은 내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집을 브랜드화해서 전국에 내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장님의 그 따뜻한 손맛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나를 짓밟으려 했던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국밥 한 그릇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나를 시기 어린 눈이 아닌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던 정육점 주인도 건물주도 이제는 내 눈치를 보며 굽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내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이와 다시 찾은 내 삶의 자부심 뿐이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복수는 이제 서막에 불과합니다. 3단계에서는 나를 배신했던 남편의 친구가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들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놈이 해외로 도망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죠? 천만에요. 회장님의 정보망은 놈의 숨구멍까지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놈이 숨어있던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발견된 의외의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이 내 남편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알게 되시면 여러분도 분노를 금치 못하실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악의는 반드시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 되셨나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참교육의 현장은 계속됩니다. 감옥으로 끌려간 박씨놈의 비명 섞인 소식이 들려올 때쯤 제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단순히 제 빚을 갚아주고 건물을 되찾아주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집은 이제 사장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준이를 살린 기적의 장소이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겁니다. 회장님의 선언과 동시에 제 낡은 국밥집 자리에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재개발 이권을 노리고 저를 괴롭혔던 인간들이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그 땅 위에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 본사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저는 더 이상 주방 구석에서 연기를 마시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해당 브랜드의 명예회장이자 수석 메뉴 개발자로 추대했습니다. 수십 년간 다져온 제 손맛이 매뉴얼화되어 전국 수백 개의 매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 입구에서 저를 비웃던 정육점 주인과 상인회장. 놈들은 감옥 안에서 이 뉴스를 접하며 실성한 듯 벽을 쳤다고 합니다. 특히 박씨 그 악마 같은 놈은 감옥 안에서도 진정한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영향력은 담장 아니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놈은 수감된 첫날부터 그곳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곳의 거친 수감자들은 놈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매일같이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제가 끓여준 국밥보다 훨씬 못한 개밥만도 못한 식사를 하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놈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제발 죽여달라는 애원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너에게 죽음은 너무나 과분한 사치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한편 준이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세련된 수트를 입고 학교에 다니는 준이었지만 주말마다 제 펜션 같은 새 집으로 놀러와 제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때 그랬죠? 10일만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매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9살 꼬마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람의 진심이 가진 힘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지를요. 저는 이제 시장 바닥의 영자씨가 아니라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선 기업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구청 공무원들과 건물주들은 이제 제 얼굴 한번 보기 위해 비서실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 가게를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했던 전 건물주는 파산하여 제 회사 매장에 청소부 지원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너 같은 인간에게는 청소 도구조차 맡길 수 없다. 사이다 같은 참교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인간들의 가사는 모두 몰수되어 준이와 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결식아동 후원 재단의 설립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놈들이 피땀 흘려 모은 부정한 돈이 아이러니하게도 준이 같은 아이들을 돕는 가장 깨끗한 돈으로 세탁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비밀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5단계에서는 제 죽은 남편이 남겼던 마지막 유품 속에서 발견된 박씨 놈조차 몰랐던 거대한 유산의 실체, 그리고 그 유산이 어떻게 제 복수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지 공개하겠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아줌마의 신분 상승은 이제 전설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가 정점이니까요. 모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죽은 남편이 쓰던 낡은 괴짝 안에서 믿기지 않는 물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젊은 시절 친구 박 씨와 함께 재미삼아 사두었던 시골 오지의 땅 문서와 비밀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박 씨 그 인간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이 땅의 존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그 오지 땅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부지로 선정되며 하룻밤 사이에 그 가치가 수백 배, 아니 수천 배로 치솟은 것입니다. 보증 사기로 제 인생을 짓밟았던 놈들이 뺏으려 했던 국밥집 자리는 그야말로 푼돈에 불과할 정도의 거대한 자산이 제 손에 들어온 것이죠. 남편은 아마 알고 있었나 봅니다.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제가 걱정되어 박 씨 같은 악마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곳에 마지막 생명줄을 숨겨두었던 것이죠. 저는 그 막대한 보상금을 손에 쥐고 가장 먼저 박 씨가 갇힌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놈은 이미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시달려 앞니는 다 빠지고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놈은 제가 내민 신도시 개발 확정 기사와 토지 보상 통지서를 보자마자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게 내 거였어야 했는데. 내 거란 말이야. 놈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저는 싸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죽인 우리 남편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너는 평생 그 좁은 방에서 내가 이 돈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지켜보며 말라 죽어가렴. 놈은 절규하며 머리를 벽에 찧었지만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이다, 참교육의 완성이었습니다. 놈이 그토록 갈망하던 돈 때문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한 것이죠. 그 후 저는 회장님과 준이의 배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제 이름을 내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과 그 일당들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아 제가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줄을 서서 밥을 타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신이 하는 것이고 저는 그저 인간으로서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니까요. 이제 제 곁에는 사랑하는 손주 준이와 든든한 회장님,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당당한 유산이 있습니다. 준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제 경영 철학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끔 제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때 왜 모르는 아이였던 저에게 국밥을 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단다. 너를 먹이면서 나도 다시 살고 싶어졌거든. 그렇습니다. 제가 베푼 작은 선행은 결국 10일 만에 기적을 몰고 왔고 그 기적은 제 인생을 가장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억울함에 눈물 짓던 국밥집 아줌마 영자 씨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의 자리에 앉아 제 남편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높이며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있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진심을 담은 국밥 한 그릇이 재벌의 마음을 움직이고 악인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베푼 선의는 반드시 여러분께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제 기막힌 반전 인생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